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별것도 아닌 인사말인데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네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서툴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다간 혹시 사회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바뀔까 두려워 솔직하게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이 꺼내신 이야기로 또다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셔서 말하시길 꺼리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꽁꽁 숨긴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발견하게 되어 익명을 빌려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사연을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저희 집은 여느 평범한 집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속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과 별개로 저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했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성장했죠. 본래 긍정적인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서나 자신있게 행동하게 된 거죠. 선배들에게 잔뜩 기죽어 있는 신입생 때도 막 이등병이 되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도 제 몫을 하며 당당하게 행동하니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항상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물론이고 외근직으로 여러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그곳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한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회사를 오며 가며 격리를 맡고 있던 여자와 1년 정도 서로의 얼굴을 익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며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지 꽤나 오래 지나 있었고 그 직원의 물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던 저는 서로를 알아갈 겸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가 꽤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연이어 여자와 약속을 잡으며 만남을 이어왔죠. 그리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 우리는 연애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저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를 바랬어요. 흔히 말하는 스킨십이나 진도의 단계를 빼는 것보다 대화를 하며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등등 좀 더 정신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다행히 여자친구 윤지 또한 조급해하지 않았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속한 협력업체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여자친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음을 하며 필름이 끊기게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 일어나 보니 제 방이 아닌 낯선 곳에 있었고 옆에는 여자친구가 누워 있었죠. 제 몸과 여자친구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여자여서 좀 더 소중하고 천천히 알아가려고 했는데 하필 기억도 없이 술김에 밤을 보내게 되다니 늦은 후회가 밀려왔죠. 부스럭거리는 제 몸짓에 여자친구도 일어났지만 전날 밤의 일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연인끼리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말을 했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이 우리 애정전선에는 득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쩍 저에게 더한 애정을 쏟아주었고 서로 간에 조금 어색했던 것마저 사라졌죠. 저도 그날의 일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며 여자친구와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일이 있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회사로 찾아왔죠.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냐는 애정 섞인 장난에도 여자친구는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카페에 들어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여자친구가 먼저 검사 결과지와 함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신을 했다면서요. 제가 한 행동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서로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임신이라니.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서 생활하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날 어떻게 보실까 등등 별별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있었죠. 그 모습이 여자친구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갑자기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나 없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행동했구나 싶었죠. 저보다 더 놀랐을 여자친구인데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평생 같이 할 결심이 생길 만큼 여자친구를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 지금까지 좋은 여자이기도 했고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갈등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아내의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가정 형편이 좋고 나쁘고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에 더욱더 그랬죠.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건 아내가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다른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시고 가정 형편은 딱 중간인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아내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 더 어려운 편이었죠. 아버님께서는 아내가 중학교 시절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께서 홀로 일을 하시며 고생을 해오신 탓에 몸이 불편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일거리를 받아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저희 집보다 어려운 형편은 저나 부모님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였죠. 이건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사람들끼리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처음 만나 뵙게 되는 어머님 앞에서 기분 나쁜 내색은 할 수 없어 제 기분을 숨긴 채 어머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나와 아내와 카페에 앉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윤지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혹시 우리 집 형편 때문에 결혼이 걸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애초에 너나 나나 서로 배경 보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제라도 네가 연애 초에 했던 거짓말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연애 허락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우리 결혼할 사이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네가 설명한 전부가 거짓말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미안. 솔직하게 말하면 내 형편 때문에 나를 색안경 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최대한 보통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했어.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런 형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낀 색안경을 느끼게 돼. 나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또 동정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날 객관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차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미안해. 가정 형편으로 남들에게 받았던 시선을 이야기하니 아내의 잘못된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드는 이성인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 더 숨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
아내도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렀죠.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유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짜증을 보게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당황을 하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아내의 입에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죠.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임신으로 몸이 빨리 지치고 힘들다 보니 짜증을 낸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식 준비와 회사 일로 바쁜 제가 신경을 덜 써서 생긴 일 같았어요.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서운한 기억은 평생을 간다고 하던데 잠시지만 소홀했던 저를 탓하며 아내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아내도 제 변화된 모습과 노력을 알아주는지 금방 안정이 되며 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가족인데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과 아내가 기다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더군요. 이전까지 회사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서 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저와 달리 이제는 퇴근 시간이 되기만 하면 누가 저를 잡을세라 바로 집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을 보는 건 하루 종일 보아도 지겹지가 않았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았던 행복한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또다시 짜증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짜증은 이유가 확실했어요. 집 때문이었죠.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가면 안 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진짜 살기 좋던데. 꼭 이 근처 아니라고 해도 어디든 아파트로 이사 가자.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도 살만한데. 이제 갓 지은 신축 빌라가 뭐가 어때서. 그리고 같은 지역일 뿐이지 옆에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라서 아무리 작은 평수도 우리 집 팔아서는 못 가. 뭐가 불편한데. 내가 직접 공사해서 최대한 불편한 거 없게 해줄게.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러는 거지. 당신이 여기 사는 사람들까지 조정할 수 있어? 여기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참으면 되겠는데 뱃속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까지 악영향이 가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걱정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애가 태어나고 자란다고 해봐.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똑바로 보고 배우지. 뭘 배우면서 잘할 것 같아? 여기 주민분들이 뭐 어때서? 물론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마주친 분들은 다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이시던데 뭐 낮에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 아니면 다른 몰상식한 행동이라도 해?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교육시키고 키우는 거지 여기 주변 환경이 뭐가 어때서 애가 잘못 자랄 거라고 말을 해. 나나 당신이나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만 크고 문제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게 자랐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정도 환경에서 지내는 거면 더더욱 문제 없지. 조금씩이겠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환경은 더 나아지기도 할 거고. 당신은 남자라서 아무것도 몰라. 왜 다들 강남이다 목동이다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다 환경 때문이야.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말은 예전 말이라고. 어떻게든 가능할 때 하루라도 빨리 용의 비늘이라도 되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내가 직접 알아봐서 우리가 가진 돈과 이 집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갈 만한 아파트 있으면 그때는 딴 말 없이 이사하는 거야. 알았어? 아내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내 능력이 따라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강남으로 가고 싶다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갈 수 있는 능력, 즉 돈이 충분히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신축 빌라도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곧바로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금전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내는 마치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썼어요. 정말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마주치는 주민분들 모두 경우가 없는 분들도 아니었고 늦은 밤 소음 때문에 골치를 썩힐 일도 없었습니다. 주차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거야 주민분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 자리가 적어서였어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말한 것만큼 당장 이사를 갈 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았죠. 하지만 저리 난리를 치니 제가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생각은 모두 전달했으니 아내가 스스로 현실을 깨닫고 적응하기를 바랬죠. 아내는 제가 일을 나간 사이 부동산을 돌며 인근 지역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사를 가겠다는 말 대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사를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란 말로 바꿔서 말을 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였고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완벽히 끝내가면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부족했는지 귀에 잔소리가 쌓일 정도로 좋은 환경과 이사를 말하더군요. 그 당시 듣는 입장인 저에게는 그 말이 잠시도 쉬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점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어차피 가족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만큼 좀 더 노력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젊었을 때, 몸이 따라줄 때 일을 해야 중년, 그리고 노년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또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날이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죠. 어찌 보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지만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금액을 보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내 또한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의 출산날이 다가왔고 아들 연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날 서툰 동작으로 아이를 안고 나니 그제서야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생겨났어요. 그중 하나는 책임감이었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지친 날이 있었지만 휴대폰 속 아이 사진을 보면 없는 힘도 솟아나고는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연호를 만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저와 달리 아내는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 애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임신을 알려오며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말했을 때를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죠. 처음엔 산후 우울증인가 싶었던 저는 증상들을 알아보며 아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울증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작다고만 느껴졌죠. 그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실망적인 아내의 모습에 저 홀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했던 저는 아내의 모습을 모른 척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가 배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주지 않는 사랑을 제가 더 노력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직장과 가정에 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태어난 지 시간이 꽤나 흘렀을 때 회사에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들과 아내를 두고 긴 시간 출장을 다녀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제가 가야 하는 일도 아니니 제안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고자 했죠. 물론 이번 출장이 상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일이고 승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없는 가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연호에 대한 충분한 애정만 보여줬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죠. 이미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일이었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토록 원하던 환경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로 아내를 충족시켜준다면 변하지 않을까 싶었죠. 아내에게 직접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던 제가 없으면 혼자서는 육아도 벅차하던 아내가 당연히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며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겨우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야. 이번 기회로 직장에서 당신 위치나 신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것뿐이야? 다른 회사에서도 장기간 해외 출장이 있으면 더 눈여겨볼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1년만 참으면 우리 연우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너무 무관심해 보여서 걱정되는 거 알아. 나도 반성해. 아이 낳고 육아는 해야 하는데 환경은 그대로니까. 뭐든 해도 의욕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 당신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연우 기르고 있을 테니까 나 믿고 갔다 와. 아이를 낳은 후 오랜만에 보는 의욕 있는 아내의 눈빛을 보며 아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해외 출장을 지원했고 그렇게 한국을 떠나게 되었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연호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과 집에서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느껴지던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상통화와 아내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매일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해외 체류 기간을 보냈고 길고 긴 출장을 마치게 되었죠. 그렇게 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연호가 막 태어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반길 아내와 연호를 생각하니 순간이동을 해서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해외 출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반갑지도 않은지 제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들 연호를 맡기고 선약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선약이라고 하기에 아내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죠. 아내와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지 못하게 됐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아들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며 놀고 있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빠 왜 왔어? 죽어버려. 아무리 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놀아줬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갑자기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거기다 아이 입에서 죽으라는 말이 나오다니 제가 없는 동안 아이에게 아내가 뭘 보여준 건가 싶었어요. 짜증이 한껏 난 아이를 달래며 방금 한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봤지만 비밀이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 그게 더 수상하더군요.
한참 동안 아이를 설득해서 겨우 그 말을 듣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하는 몸짓이나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 번 아이가 한 행동과 말을 맞춰봐도 말이 되는 건 하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와 엄마와 나눈 말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아버님과 남자 형제가 없는 아내에게 집으로 찾아올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제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불륜남밖에 없었죠.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의심하는 아내의 불륜의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인지 며칠 동안 확인을 해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이메일 등등 그 어디에도 불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혹시 제가 아직 말하는 게 서툰 아이의 몸짓과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괜히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자 했죠. 결국 밖을 나간 아내 몰래 CCTV를 집안에 설치하고 이번에도 출장을 가게 됐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회사 옆 숙소를 빌려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죠. 아내와 제 집을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해서도 마음과 머리는 온통 집으로 가 있었죠. 퇴근을 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잡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입에도 잘 대지 않던 술을 매일같이 여러 병 마시며 겨우 잠들곤 했죠. 제발 제 우려이기를 바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되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죠. 그렇게 집에 가는 날까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내에게 말했던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태연하게 출장에서 돌아온 척을 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제가 돌아온 당일은 아내가 집에만 있어 CCTV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CCTV 안에 있는 결과물을 궁금해하면서도 제 옆에서 자연스레 행동하는 아내가 도저히 바람을 필 것 같지는 않더군요.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며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적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겨우 삼키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되었죠. 다음 날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이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CCTV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이틀 동안은 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제가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포옹을 하더군요.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그 남자는 내 집이 낯설지가 않은 것처럼 뭐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와 뒤바뀐 것만 같았어요. 영상 속 두 사람이 이 집의 주인들 같았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회방 놓는 이방인 같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방으로 유인하여 가둔 두 사람은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 장면들은 차마 제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아이가 듣지 못하게 숨죽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제 마음이 진정될 때쯤 두 사람 또한 거사를 끝내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불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죠. 이전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가 매일같이 챙겨주던 보온병에 액상 니코틴을 넣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담배에도 있는 니코틴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액상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도 급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사망까지 가능하더군요.
아이씨, 근데 왜 안 죽지? 분명히 이 정도로 계속 먹이면 중독되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 조금씩 먹여서는 안 된다니까. 한 번에 확 먹여버려. 안 돼. 100% 눈치채. 그거 조금만 많이 넣어도 냄새 확 올라와서 눈치챌 수 있어. 지금도 차 냄새로 맛과 냄새 숨기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죽으면 괜히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러다 부검이라도 해서 검사하면 내가 한 거란 걸 걸릴지도 몰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건데? 기다려봐. 내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위험한 독극물을 제가 매일같이 먹고 있었다니. 만약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저는 아내가 준 음료들을 계속 먹다 중독이 되어 싸늘한 시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연호가 저에게 한 말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어요. 죽어버려라는 그 단어는 제가 당했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이었던 거죠. 단순 불륜으로 생각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로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을 확실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다면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이야기를 아내 입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야 처리했다 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집 남편 아이도 아니라며? 그렇다고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보낼 수도 없잖아. 그 남편네 집안 쪽에 보냈다가 나중에 이상해서 검사라도 해버리면 괜히 또 의심받는 거 아니야? 자기네 핏줄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해서 캐내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내 아들로 생각해왔던 우리 연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말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 했죠. 이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나중에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된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처럼 연호는 제 아이가 아닌 게 사실이었고, 시간이 흘러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부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내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지원해줄 형편도 되지 못했고 공부에 대한 재능 또한 없었죠.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일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허송세월로 낭비한 아내는 20살이 되어 집을 나갔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 갑인 위치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변변치 못한 직업과 집안 형편으로 점점 만나게 되는 남자들의 범위가 좁혀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거래처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있고 당당한 저의 모습을 보며 집안 형편이 괜찮을 거라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되었을 쯤에는 이미 다른 남자들 또한 여러 명을 만나며 아내는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때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남자와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있어 누구와 생긴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곧 배가 불러올 걸 생각하며 조급해진 아내는 만나고 있던 남자들 중 가장 나아 보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사람을 급히 고르게 되었고, 하필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유일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제가 당연히 아내의 임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알고는 회식을 핑계로 저를 취하게 만들어 기억을 잃었을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아내는 책임감이 많은 제가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의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저희 집 형편을 알게 되며 자신의 계획이 일그러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에게 짜증 섞인 태도와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일부러 제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별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남자들을 잡고 돌려 세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비록 자신이 상상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잘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바라던 이상과 간극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바랬던 것처럼 빌라보다는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길 바랬고, 국산차보다는 외제차, 마음에 담긴 선물보다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바랬던 거죠.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적이고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저 때문에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걸 밝히고 저에게 이혼을 당할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책 사유와 함께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까 싶어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밖을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좋은 환경과 바라는 것들을 해주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정적인 저와 달리 아내는 휴대폰 앱과 인터넷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던 거죠. 그러다 정착하게 된 남자가 CCTV 영상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저와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백수에 가끔씩 공사장 일을 하던 그 남자가 아내는 좋았나 봐요. 그 남자와 제 2의 인생을 계획했던 거죠. 이혼을 하고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두 사람 다 가진 게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나온 두 사람의 해결책이 저를 사고사나 질병사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앞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거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몰랐던 저는 단순히 연호가 제 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집중을 하여 다음 대화를 듣고 있었죠. 잠깐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계획을 조금 바꿔볼까? 남편을 잃은 비련의 아내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내.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도대체 어쩌겠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내가 남편과 관계가 끝나고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와 남편 관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일이라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따져가면서 유책 사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남편 놈 의심 없이 처리하는 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지도 않으니까 연호 먼저 치워버리는 게 어때? 어린애니까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애를 그리워해서 남편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 성격에 분명 나를 엄청 안쓰러워 할 거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혼도 순순히 해줄 거라고. 아이 잃은 엄만데 재산도 넉넉하게 챙겨주지 않겠어? 어때? 지금 막 생각해낸 시나리오 치고 너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식탁에 앉아 놀라운 사실이 속속히 밝혀지는 가운데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던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할 수 있나 경쟁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저야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여서 살인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자신이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겨우 남자와 돈을 위해 해치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모성애라고는 단 한 군데도 느껴지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에 당장 연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와 불륜남이 집으로 쳐들어와 우리 연호를 해코지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될 노트북만 챙긴 채 아무것도 모르는 연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가 부모님의 집을 알았지만 그곳밖에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놀란 연호를 달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죠. 100번 제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영상 한 번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연호와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에게 아내가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우선 CCTV로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찾아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된 영상의 경우 법적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니 그것 말고도 확실한 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해보니 제 몸에 남아있는 니코틴 농도와 차 안에 있는 아내가 준 보온병, 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체내 니코틴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도 된다고 해서 시간이 중요했어요. 저는 몸에 있는 니코틴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온병에 있는 니코틴을 믿고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죠. 혹시 몰라 CCTV 영상은 복사까지 해놓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는 증거가 제 몸에 있어 먼저 검사부터 해달라는 제 말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형사분들도 제가 내민 동영상 증거를 보곤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셨죠. 곧장 제가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동학대로 먼저 구속수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차례대로 드러나는 증거들로 인해 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아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정이 있지 않냐며 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수감이 되어 있는 아내를 만나 저에게 접근을 한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마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그토록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처를 해줄 수는 없겠다는 제 말에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이라며 욕을 하는 아내를 보니 지금껏 숨겨왔던 아내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는 불륜남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통해 남남으로 되었고 아내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출소 후에도 부적격함이 많다는 걸 입증하여 연호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들 연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아이라 생각하고 키워왔던 아이였는데 겨우 제 피가 섞여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이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물론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온전히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줘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랄 수 있게 놔두려고 해요. 하지만 벌써부터 아이가 감당하게 될 고민과 상처가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네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도 빨리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아빠로서의 인생을 사는 게 제 평생 가져갈 다짐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